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경제 공부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아주 제목이, 이 제목부터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 상당히 심각한 제목입니다. 왜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되는가? 한국 빈부격차의 원인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 문재인의 무슨 최근 싱크탱크 만드는 거기 연설문에도 보니까 분노 사회다, 분노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글이 있었어요. 요새 우리 기성 세대가 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청년들 보고 분노하라는 얘기. 부추기죠. 예, 분노를 부추깁니다. 근데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하면. 글쎄 왜 이렇게 다들 미국에도 50년대 60년대 그 시티 오브 디스컨텐트 불만의 사회 불만 이런 예.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 의식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분노하면 사람들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이성적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년들이 분노만 하고 있으면 분노하는 세월 사이에 나중에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기들이 다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청년들한테 분노를 하라고 그러나 그리고 그 분노를 하라고 하는 근거가 맞나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세요. 제가 이 책은 장하성 교수가 장하성 교수님이 쓰셨고 대학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이제 우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거기 아주 유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구조가 잘못돼서 이렇게 가난하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 책이 주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요새 우리 사회에 분노를 부르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민주화 마찬가지죠. 을들이 너무 억울하니 그렇다고 동방성장 요새 국민성장 또 새로운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자니까 애초에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사회다, 재벌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 경제 문제점의 정점에는 재벌 구조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원천적인 분배 구조의 결함이 있고 이를 깨면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깨기 위해서 청년들 또는 저소득계층이 분노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골자고 또 다른 주장들도 분노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노해야 되는 근데 저희가 이제 분노해야 된다고 얘기하려면 이제 분노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 정말 원인은 정확한가. 그다음에 이제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되죠. 다른 것보다 좋은 거. 그래야 이제 이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저는 많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특히 인과관계는 따지도 않는다. 원인은 따지지도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빈부격차가 큰 나라라는 것 중에 제일 자주 인용되고 많이 인용되고 아까 보여드린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되는 게 상위 10%하고 최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보다 다음에 우리가 2위다. OECD 통계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보통 경제학자들이 빈부격차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표가 뭔가요? 진위계수라는 진위계수죠. 근데 이제 진위계수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5년입니다. 이제 여기 한국이 어디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 가운데. 가운데고. 2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위가 아니고 진위계수는 참고로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아니 나쁜 거죠. 진위계수가 높으면 나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높으면 나빠지는 나쁜 거예요. 예.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전화가 칠레고요. 예, 미국이고요. 미국이고요. 0.45가 예.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고 터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 있으니까요. 예. 그냥 중위권입니다. 예. 저 선진국 경제 중에서. 그리고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제일 아래 여기는 격차가 큰데요. 예.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이 0.30. 예, 우리가 0.3 정도 되고요. 예, 0.3. 예,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달리 예.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니 지수가요. 예. 이제 그거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노인 고령연금을 9만 원 주던 걸 2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하위 계층의 소득이 올라가는 바람에 기니 지수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급격히 다르냐 이제 이거 예. 제가 아까 이제 기니 지수 할 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예. 월급을 제일 조금 받는 사람부터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루게로 세워놓으면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저소득층이 조금 받고 고소득층이 많이 되면 첫 번에는 누적이 잘 안 올라가다가 예. 끝에 가서 확 올라가니까 그렇군요. 이 예. 격차가 많아질수록 빈부격차가 이 대각선에서 더 커지는 멀어지면서 예. 기니지수가 작다는 얘기는 이제 아주 공정하게 똑같이 받는 예. 사회로부터 이게 크면 클수록 빈부격차가 예. 큰 나라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제하위, 그러니까 기니지수는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예. 정체돼 있거나 개선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예. 그런데 왜 이 빈부격차 하위 10%하고 상위 10% 격차가 확대되는 거로 나타나냐는 예. 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상위 1%의 비중이 소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예. 상위 5%도 점점점 전체 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10%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점점 적게 본다는 얘기죠.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상위 10%의 그 가구당 소득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위 소득에서 격차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임금 기니 계수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거로 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기니 지수는 차이가 없는데 최하위차고 상위층이 큰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 이겁니다. 예. 통계 함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요. 그림은 좀 보기에 좀 무슨 그림인가 싶습니다. 자, 과거에 그 소득을 10서부터 100까지 받는 사람들이 10%씩 있었다고 치면요. 이게 제일 하위 단위 그러니까 첫 열 구간이 있는데 첫 구간은 10을 받고 그다음 20, 30 해서 100까지 받는 10개의 구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최하위 계층보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5배가 높죠. 10배군요. 10배가 넘죠. 10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근로를 안 하던 사람이 만약에 임시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10%가 받게 되었다. 오를 됐다. 그러면 최하위 계층하고 최상위 계층이 매로 수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게 소득이 나빠진 거냐 말하자면 악화된 그죠? 겁니까?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죠. 오를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주필님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떻게 돈을 벌었나요? 학생 때? 뭐 가정교사 뭐 이렇게 좀 하고. 대부분 가정교사하고 또 저는 그것도 했었어요. 리어카. 근데 그때 급여를 대개 현금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보수. 물론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에 하나도 보고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학생들 어떻게 하나요? 알바하고 전부 대학 내내 농활 대신 인턴들 합니다. 취직 못 될까 봐. 그게 세무 보고도 되고 요즘은 저 편의점에 가서 해도 다 보고가 이 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좋아진 상태인데. 좋아진 상태죠. 그 학생이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취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항상 선진국에서 보면 최하단은 적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숙련도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들어온 사람이죠. 예, 막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전에보다 고령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연금이 적으니까 아파트 경비하고 그러시는 노인 인구 많아졌죠. 우리 임시직의 채용에 고령 인구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결혼하면 경제에 참여 못했었지 않습니까? 예. 요새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나오고. 예, 그런 보도가 돼가지고 이 하위단에 작은 수입을 찾는 인구가 급격히 우리나라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겠죠. 예. 예, 이게 우리나라가 상위하고 이게 상위는 늘어난 소득이 별로 없어도 지금 앞에 장하성 교수 책에 나오는 그것은 전부 말하자면 임금 소득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 비교고 이 통계의 모집단이 변하고 있다는 걸 감안 안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뒤쪽에 임시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거든요. 예. 인구 구성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에 있는 일반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대거 직업 전선으로 나온다고 할 경우에도 이 하단부를 먼저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대개 이제 뭐 학습지 교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 이게 소득이 많은 분도 좀 있지만 대개 그냥 짜투리 시간에 그렇군요. 한두 시간 근로하실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하니까 소득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임률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 층이 많아지니까 상위층은 돈 더 안 벌어도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진 거로 되고 저 부분의 소득 집중률도 당연히 높은 거로 나타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니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로는 안 나타나는데 제일 하단하고 윗단 또는 하위단에 20% 잘라가지고 상위단에 20%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항상 빈부격차 확대가 되는 거로 웃기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성의 변화도 가장 급격하기 때문에 예. 이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통계의 장난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그 하층에 늘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있죠. 뭐 예. 이민이다 뭐 예. 그 사실상 불법 취업을 왔다가 이제 겨우 뭐 영주권을 얻게 되거나 뭐 나중에 이제 시민권도 받게 되는 뭐 멕시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는 그 신규 취미 말해 진입자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통계를 사실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모수의 변화는 안 보고 예. 그냥 결과만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소득의 또 이 분배의 격차를 보는 거의 함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소득 격차가 있고 예. 정부가 이제 뭐 이전 소득이나 연금을 주고 연금을 주고 해가지고 주고? 나중에 복지 후에 그걸 다 주고 나중에 이제 그 마켓이 아닌 그 최후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소득의 그 임금에서 이거 의료보험 예. 대표적인 이게 분배제 재분배 제도 중에 하나죠. 예. 이런 거는 아무 통계도 안 잡힙니다. 아 이전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안 잡히고 그냥 근로에서 원천 징수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의료비를 지출한 거로 잡히니까 그냥 의료비지. 의료비를 말하자면 이전 소득으로 된 게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보험제도나 하다못해 제가 지난번에 사학연금 같은 것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지표들입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이런 상하이의 소득 격차 확대되는 거는 이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일자리 못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기업이 고용 인구를 한 고용 인원을 채했을 때 지불하는
그 인건비 비용도 우리가 받는 월급하고 다르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그 비용도 이건 개인 소득하고는 다릅니다. 예, 총인건비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그러면 소득 격차가 낮아지고 이 평균 인건비가 낮으니까 싸게 쓰고 있냐? 그렇지 않죠. 아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만 우리가 이제 무슨 노동시장 고용률, 참가율이고요. 참가율이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던 80년대가요. 경제가 급격히 팽창할 때지만 그때 참여율은 지금보다도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주부들 참여 안 하고. 지금 저기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격차가 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계절 요인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건설 이런 게 많고 그렇군요. 아파트 짓고 다 토목하고 그때 도로 다 놓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많았다. 말하자면 그 일급직들이 계절 농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30%만 대졸이었으니까 나머지 이 젊은이들이 이런 데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근데 이제 지금의 그 경제 참여율이 그때보다 뭐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소득 임시직의 확대 요인은 대학생 알바나 인턴, 그다음에 고령화에 의한 임시직 취업 확대, 그다음에 이제 IMF의 실직자가 확대된 것들이 밑에 단에 와서 모수의 변화를 크게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가계 소득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 외에도 자 이게 보시면요, 만약에 옛날에 다 부모 노인들 모시고 애들하고 우리 화목한 가정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저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6인 가족에다가 두 자녀 부모 조부모가 살아가지고 만약 한 600만 원 가정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청년이 다 집 나가서 독립가구로 있고 부모 따로 있고 조부모 따로 살게 있으면 한 가구당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뭐 n분의 1로 나눠도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엔겔 주스는 확 올라갑니다. 그 규모의 경제 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한 가구 분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진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3대가 모여서 성인들이 모여 산다는 거는 삶의 질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고부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 시어머니는 어떨지 모르지만 며느리로 볼 때는 거의 그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요즘 시어머니들이 더 힘들다 그래요. 또 애 기를 때 되면 딱 갖다가 맡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사회 문화도 변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가정 문화를 또 촉진하는 정부의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노인복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 그렇고. 1가구 2주택 몇 가가 하는 것보다 무주택자한테 훨씬 유리하게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크면 빨리 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통계상에는 분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통계가 왜곡되죠. 옛날 종부세 같은 거 다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외국에 가면 이게 메리지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면 더 말하자면 가구당 합산과세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사실은 억제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 종부세 나왔을 때 위장위원들 많이 생겼잖아요. 종부세 피하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제도가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자식이 있으면 노인애들한테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근데 아주 단기간에 외국은 그게 선진국들은 선진화되어 있는 경우에 아주 점진적으로 이게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1.7명인가 그러니까 가구당. 그러니까 4인 가족에서 1.7명 되는 게 얼마 안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통계를 가지고 재보면 상위하고 밑에 계층하고 갑자기 가구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말하자면 노인복지제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자체가 오히려 노인들을 독립가구로 자꾸 만들죠. 나 아무도 안 도와줘. 내 자식은 불효자식이야. 한마디만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 아까 보여드린 책이나 다른 예. 데서 인용하는 게 뭐냐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기업이 가져가는 목이나 정부가 가져가는 목만큼 네. 가계 노동자들이 못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맨 위에가 뭐 이렇게 GDP 성장률인데요. 네. 이게 임률은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 이게 GDP 성장인데요. 2000년부터 성장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 그럼 GDP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가 되려면 뭐냐면 기업이 내는 이익에 가치 생산에 예.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옛날에 다 국내 생산을 했었죠. 예. 그럼 지금은 국내 생산이 30%가 해외 생산이 70%라고 예. 하면 그 밖에 나가서 벌어들은 70%에 대한 이익을 국내에 있는 노동자한테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예. 자본의 이제 힘이죠. 예. 예. 우리나라 이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글로벌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목이 작아지냐? 소득을 그러니까 원래 정당한 저거는 생산성 향상만큼 소득을 가져갔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책에 나오는 통계는 전부 그 통계입니다. 말하자면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으면 국내 판매분이 매출이 3%고 예. 해외에서 매출이 97%가 일어나고 국내 생산이 적고 베트남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생산이나 부가가치 생산을 한 기여가 옛날보다 적은 거죠. 예. 기업 전체로 보면.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기업이 노동자의 국내에서 생산하고 하는 목과 상관없이 벌어들인 이익을 똑같이 배분해 줘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글로벌화가 되는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자본 장비가 높아지고 말하자면 기업이 보다 더 고도화되는 시스템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불공정한 배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자본가 더 가져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규모가 커지려면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예. 삼성전자의 지금 주식에 국내 주주의 지분이 몇 %가 되나요? 50%안 되죠. 안 되죠. 아마 한 40, 안 되죠. 40 되나요? 네. 그럼 옛날엔 다 국내 지분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거에 상당 부분을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